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자 할 때 그나마 좀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뭘까요? 차용증 쓰는 거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담보를 못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거 정도는 해놓으셔야지 안전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원 앞에 와보시면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가 붙어있는 권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가압류라는 게 나옵니다. 그나마 가압류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가압류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 안 갚았을 때 그 사람 재산에 행사하는 걸 가압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가압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원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자 할 때 그나마 좀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뭘까요? 차용증 쓰는 거 안전하지 않아요. 뭐를 해야 좀 안전하게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줘야죠. 담보를 안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돈 회수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에다가 뭐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면 되겠습니까? 몰라. 왜냐면 설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채권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담보를 못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나중에 가압류라는 걸 해당 재산에 설정하게 되는데요. 가압류를 행사하게 되면은 얼마나 머리 아픈 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압류입니다. 임시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용증도 갖고 있고요. 돈을 이체한 내역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채권을 확정적인 채권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담보를 안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 채권을 갖다 확정적인 채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은 가압류에 기한 본안 소송이라는 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즉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본안 소송을 진행하셔서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확정 판결이라는 거를 얻어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경매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신 게 맞고 돈을 이체한 내역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기겠죠. 이기긴 이기겠지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 짐 빠지게 하는 게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담보를 못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판결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재산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 돈 회수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돈거래 하실 때 담보를 잡고 돈거래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이 험난한 사회를 살다 보면은 담보를 못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더라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왜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한 날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요즘에 사정이 너무 급하게 됐는데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만 좀 빌려줘라. 내가 다음 주에 들어온 돈이 있는데 그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거 들으셨잖아요. 그럼 가장 그 친한 친구한테 뭐라고 답변하셔야 됩니까? 친구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줄 수는 있는데 뭐는 좀 잡아야 되겠다? 담보는 좀 잡아야 되겠다. 담보 잡을 만한 걸 좀 갖고 와. 라고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랑 나 사이에 무슨 담보까지 자꾸 돈거래 하냐. 그냥 차용증만 쓰고 빌려줘. 내가 다음 주에 들어온 돈 있으니까 바로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케이스가 주변에 생각보다 많으실걸요? 아마 본인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돈을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그런 애들은 돈 안 갚더라고. 그러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담보를 못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거 정도는 해놓으셔야지 안전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원 앞에 와보시면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공증이라는 거. 만약에 담보를 못 잡고 돈을 빌려주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 차용증 문서, 합의된 문서에다가 공증이라도 받아놓자. 그 공증받은 문서 자체가 판결문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재산에 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땐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가 있는 가압류에 대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압류, 두 번째는 유체동산 가압류, 세 번째는 채권 가압류라는 게 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동산 가압류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하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찾고 찾다 보니까 그 사람 명의에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다더라. 거기다 가압류 행사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동산 가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부동산 가압류 걸어야 되겠다. 찾아봤더니 그 사람 명의에 있는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 못 걸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새 들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나 월세를 새로 들어서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명의에 있는 부동산은 없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냉장고,
세탁기, 소파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체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체동산에도 가압류 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예,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압류를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유체동산 가압류입니다. 실제로도 그거 많이 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이 비어졌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부동산 가압류 걸어야 되겠다. 찾아봤더니 그 사람 명의는 부동산이 없어. 그럼 유체동산 가압류라도 걸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딱 찾아갔는데 와,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리스만 깔아놓고 그냥 라면만 끓여 먹고 살고 있어요. 돈 받기가 지금 완전 암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재산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 명의에 있는 부동산도 없고 그 집에 찾아가 봤는데 아무런 유체동산도 없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채권. 그 채권에도 가압류 걸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압류를 채권 가압류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A고 줄 돈 있는 애 B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을 때 A가 그 회사 직원이고 B가 그 회사라는 거죠. 이 직원 A는 달달이 B 회사한테 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월급, 받을 돈, 가압류 걸 수가 있다 없다? 걸 수가 있다. 왜 여러분들 그 월급 통장 가압류 걸렸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애가 임차인, B라는 사람, 돌려줄 돈이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게 되면은 A 임차인한테 뭐를 반환해야 되죠? 임차 보증금, 받을 돈, 가압류 걸 수가 있다 없다? 걸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받을 돈에다가 가압류를 거는 걸 채권 가압류라고 얘기하고요. 생각보다 경매를 배우시면 이 채권 가압류 많이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당받을 돈이 있다. 그럼 배당받을 돈에다가도 채권 가압류를 많이 행사하거든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 중에 하나가 채권 가압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채권 가압류라고 하는 거는 실무에서 많이 쓰일까요? 많이 안 쓰일까요?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체동산 가압류라고 하는 거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할까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왜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무에서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냉장고, 세탁기 그거 팔아봤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익이 없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 가전제품 산지 오래됐으면 버리는데 돈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번 건 적이 있었는데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랜드 피아노가 앉아 있었거든요.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수소문해보니까 그 피아노 한 대 가격만 3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유체동산 가압류 거는 실익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실익이 없다 보니까 제도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활용을 안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 가압류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